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죠.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상담센터 찾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냐. 내가 말하는 게 공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려하면서 가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로 공개가 되는지 팩트체크하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라포라는 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라포가 상담사와 내담자 간에 친목이 다져지는 정도를 말할 텐데, 처음에 사람이 만나면 꼭 상담자, 내담자가 아니더라도 어색하잖아요. 자주 만나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친밀감, 신뢰감이 느껴지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털어놔도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비밀리에 간직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도 생기거든요. 그런 라포가 튼튼하게 될수록 다른 데서 하기 힘든 얘기를 털어놓는 게 쉬워지는 거거든요. 상담자가 그렇게 라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잘 다져주는 것도 필요하고, 내담자가 사람에게나 세상에 신뢰감이 있는지 여부도 라포를 빨리 잘 형성할 수 있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노출되는 것과 관련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어떤 상담 전문가가 어떤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내 사례를 얘기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거에 관한 경험을 꽤 많은 사람들이 털어놓는 걸 봤는데, 그 당시 저도 저의 일을 그 상담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엄청 나쁘끄러워지고 화들짝 놀라고 수치심도 느끼고 했거든요. 속으로 엄청 심한 얘기는 안 꺼내놔서 다행이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렸던 경험도 있고요. 상담사가 정보를 공개할 때는 내담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은 아주 유형화하는 게 일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우울한 경우,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 친구들 간에 따돌림이 있어서 이런저런 점에서 트라우마를 입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고 유형화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가족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잃은 상실의 경험이 있고 한 번쯤은 살다가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편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을 때 내가 들켰다, 나에게 묻지도 않고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상담사가 윤리적이지 않아서 정말 정보를 공개하고 그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특정이 될 만큼 비윤리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당연히 상담사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겠죠. 또 비근한 예로, 완전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상담사들이 DSM-5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 규정해 놓은 정신적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해놓은 편람을 보면 이 증상도 내 증상 같고 저것도 내 증상 같고, 그래서 내가 거의 성격 장애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과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내가 이런 류의 스펙트럼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일반화, 유형화에는 어느 누구든 한 번씩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설명이 다 나한테 맞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내용을 공개할 때 마치 나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APA 미국 심리학회나 한국 심리학회 산하에 있는 한국 상담심리학회 혹은 한국 상담학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상담학회에서 거의 제1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Do not harm your patient, do not harm your client. 당신의 내담자 혹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마세요가 1원칙입니다. 해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상담사가 지녀야 하는 여러 가지 전문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윤리적인 태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1인 간에 지켜지는 비밀 이외에 그 상담 내용을 공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험상 크게 일단 3가지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상담자가 상급 상담자에게,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supervise라는 영어 단어가 감독, 관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상위에서 감독, 관리하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에게, 상담사에게 자문
입문하고 교육을 해줌으로써 왜 우리가 똑같은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고 상담자가 그 사연에 빠져 있을 때 보지 못하는 다른 관점들이 있잖아요. 좀 더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훨씬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 사례 발표인데 의사나 간호사 이렇게 뭔가 사례를 임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직군에서도 케이스 컨퍼런스라고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의사분들이 가운 입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PPT 화면에 띄워놓고 이 환자의 수술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저희도 그 내담자분의 상황을 공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 것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논문 같이 학회지 같은 자료에 쓰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1인 저자나 2인 저자 혹은 단체 저자가 논문을 쓸 때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겠죠. 이 세 가지 모두 정보를 쓸 때 공통적으로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규정하는 학회나 뭐 대학교나 기관마다 아주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곳에서는 예를 들어 내담자 이름이 홍길동이고 나이는 25세, 성별 남자,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전자공학과를 다니고 있다고 합시다. 성별이나 연령대 정도는 공개를 합니다. 또 대학교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서울 지역인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 공과대학에 속한 학과인지 이 정도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실험이나 2주간에 걸쳐서 자주 보는 시험이 있어서 다른 학과 학생들과 교류를 할 기회가 굉장히 없는 경우가 많고요. 디자인학과, 건축학과 이런 학생들도 실습, 실기가 많기 때문에 뭔가 밤샘이 많다든가 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학과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고요. 가족관계, 부모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학력은 어떤지 자원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홍길동이라는 내담자의 실명은 절대 공개하지 않죠. 익명 처리를 해서. 그래서 공개 사례 발표나 논문으로 정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내담자의 특정이 되지 않도록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가상회의 같이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활용할 때가 많잖아요. 파일을 주고받을 때 한번 파일을 받은 이상 뭐 파기가 안 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정보 관리에 윤리적인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정보 활용은 어떻게 되냐, 가상회의를 활용한 공개 사례 발표에서는 아예 파일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구두로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기억에 의존해서 그 맥락을 따라서 필요한 질문을 그때그때 하는 식으로, 그에 따라 상담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만 진행이 됐고, 또 오프라인 상으로 공개 사례 발표 같은 걸 할 때는 당일에, 예를 들어 뭐 공개 사례 발표가 뭐 오후 3시에 있다고 치면 12시, 1시 이쯤부터 공개를 해서 잠깐 동안만 보고 그 공개 사례 발표의 보고서 파일은 곧바로 걷어서 파쇄기에서 파쇄를 시키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줌 같은 경우는 화면 캡처나 그것을 공유하는 거나 녹음이나 녹화 절대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저희 상담사들이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내담자분들도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 어떤 정도로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를 하는지를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센터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정보를 몇 년 동안 보관하느냐도 어떤 데는 2, 3년, 어떤 데는 8년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보를 다른 기관에 옮기는 경우, 예를 들어 캠퍼스에서 다른 캠퍼스로 옮기거나 정신과로 옮기거나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조금씩 다르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의서에 적히지 않은 경우, 논문으로 개인적으로 상담사가 상담 내용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서면으로 사인을 받게 하는 식으로도 추가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어떻든 간에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받는 거는 필수겠죠. 그리고 완전히 논외로 정보를 내담자의 동의 없이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인데 뭐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내담자가 청소년이냐 성인이냐를 불문하고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절대 금지인데요. 하지만 자해를 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자살을 한다는 암시가 있을 때, 실제로 시도를 한 경력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혹은 그 내담자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암시한 그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직접 위험을 알리는 것은 내담자에게 정보 공개에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그들에게 알리는 의무가 센터와 상담사에게 있습니다. 타라소프 사건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어떤 내담자가 내가 타라소프라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타라소프를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타라소프 같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윤리적 책임이 상담사와 센터에 있다라는 것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타라소프 법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고지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 가지셨던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들은 부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나 댓글로 받고 있는 문의들에 대해서 그간 제 지난 사정 때문에 답을 못 드렸어요. 제가 차례차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콘텐츠가 좋으셨고 다음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